30살 때 한 2억 정도 있으신 분은 이미 60에 10억 있으신 분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냥 장기간 복리수익률 꾸준히만 올리면은 60이 됐을 때 10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되거든요. 2035부터 성장률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인구 퇴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이고요. 또 이 대서학개미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고 어릴 때일수록 위험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현금 흐름 자산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부동산도 일타원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9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부동산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년간 부동산과 주식을 분석해온 최상욱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대표님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 신간 출간하셨습니다. 평생 월급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책을 좀 쓰신 배경과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은 재테크가 제2의 직업인 한국인 분들에게 나름 힐링을 위한 그런 책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의 대시대가 열렸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라든가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일즈를 했었던 입장에서, 그 개인들이 기관처럼 투자하는 투자 관행들을 20년부터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본업에서도 치이고 시간 부족으로,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와 관련한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위험자산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결국은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잠이 오고 이러면은 졸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시장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때로는 쉴 땐 쉬어주고, 그리고 갈 때는 가주고, 그리고 저희가 뭐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타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이제 다른 어떤 좋은 제도나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적어 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재테크도 많이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실 부자라는 이제 말을 듣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순자산이 한 어느 정도 규모면 대표님은 부자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이견 없이 원래 순자산이 10억이시면 부자예요. 그런데 순자산 10억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산 3억 정도가 돼도 상위 40%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순자산의 기준을 오늘 날짜로 계산하지 말고요, 순자산을 자기 60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즉 30살 때 한 2억 정도 있으신 분은 이미 60에 10억 있으신 분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2억 원이니까 10억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지만은 이미 그분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간 복리수익률 꾸준히만 올리면은 60이 됐을 때 10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0세 초반인데 한 1억이 있으시다. 그럼 그분은 영구히 성장하는 5억 4천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노후에 연 4천만 원씩 뺏쓰는 이런 그 노후 현금 흐름을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 돈이 안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집안에 갭 투자하러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돈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뭐 좀 이런저런 투자를 하시다가 그게 오히려 날아가게 되면은 그게 그냥 그 돈 그냥 조금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절대 손실을 보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never lose money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 돈이 필요하고 그 정도 돈이 구축이 된다면은 현금은 문제가 없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40대 이후엔 부동산보다 현금 흐름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구히 성장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 일단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는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제 책의 부제가 집 한 채 매몰될 것인가 현금 부자로 살 것인가인데 마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 45평 15억 정도 되는 집을 7억에 10년 전에 사신 69세분. 이분이 은퇴하셔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셨는데 7억 집을 살 때 2억 대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년 만기로 샀으니까 은퇴하시고서도 20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20년의 그 대출 캐시플로우를 감당하는데 연금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집 한 채는 있는데 생활비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분들은 재산세 낼 돈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일각에서는 15억씩 되는 집이 있는데 왜 뭐 가난 코스프레 하냐 그 부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 집을 이제 지금 처분해서 소형평으로 가려고 그래도 대출 유역이 있으니까 그 대출 유역 차감하고 그 다음 비과세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소형평 사고 나면 남는 돈 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연금 받는 거 정도이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진짜 금융자산 돌리면서 월세 받아야 되는데 그 연령대가 되었을 때 위험자산을 또 적극적으로 큰 금액을 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가 돼요. 한번 잃어버리면 완전 복구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0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에 너무 과몰입하기보다는 어쨌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매몰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이제 떠서 계속해서 복리로 늘어나는 현금 흐름 비중을 많이 갖고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집 한 채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개인들 기준으로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적연금,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이나 퇴직연금인데 개인이나 퇴직연금만 해도 어떤 수준이냐면은 1년에 합산해서 1,800만 원씩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한도액을. 근데 1,800만 원씩 넣은 거를 내가 만약에 20년간 한다. 그리고 65세가 된다. 그럼 그 돈이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억 3천만 원 기준으로 또 8%씩 굴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1년에 6천만 원씩 찾아 쓰면서 공적연금 받는 거랑 별개로 6천만 원씩 찾아 쓰고 8억 3천만 원은 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적연금으로 연 1,200, 1,500 정도 받고 사적연금으로 6천 받으면 연에 7,500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원금은 또 8억대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그 복리 투자만 20년간 잘 하시더라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사이드로 그냥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한 8%로 굴려버린다. 그러면 얘도 또 몇 억이고 뭐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미래 시점에 커 보이는 돈을 지금 시점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연 1,800씩 20년 8% 복리 투자인데 뭐 8억이 차이나 나와? 이러면서 이거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기 복리 투자의 힘을 한번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재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목도 달러 자산 1억이잖아요. 네. 이게 꼭 원화가 아닌 달러인지 왜 이렇게 1억이라는 기준을 세우신 건지도.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소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1990년, 91년, 92년에 일본의 그 자산시장 대붕괴 이전에는 자산시장 초호황이 있었고 85년부터 91년, 92년까지 1년에 100%씩 지가가 오르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엄청난 강세장이 있었지만 결국 종국에는 높은 금리와 함께 이제 시장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헤이세이 일왕 시기에 그 일본 중앙은행장이 바뀌면서 이제 그 사람을 미에노 야스신데 헤이세이 검객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너무 과열이 되니까 89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약간 고금리를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금리를 결국 91년부터 올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에는 두 가지 기류가 있었는데 무너져도 일본에 남아있자 아니면 지금 해외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개인 레벨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외로 간 사람들을 저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분들이 머니 무브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로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로컬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2035년도가 1970년, 71년생이 연 100만 명씩 태어나는 가장 피크 인구들인데 이분들이 2035년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면서 2030년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근데 경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니까 생산성은 올라가더라도 노동 퇴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35년부터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급격히 드랍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국정기획이 발표에서도 2035부터 성장률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인구 퇴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연금, 건보료, 기타 등등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이제 상승 압력을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전후로 한국에도 와타나베 부인과 같은 이게 지금 서학개미인데 소위 대서학개미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기보다 지금이 나을 것 같거든요. 서학개미 하기에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달러 자산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책에 보면 이제 연금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퇴직연금을 중요한 일들 막 있을 때 중도에 좀 인출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좀 어떻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단 퇴직연금도 연금 소득을 위해서는 그 인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금이나 부동산 매수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찾아 쓰시는 분이 아주 많고 또 이직하는 과정에서 또 퇴직금이 발생하면은 또 시원하게 뭐 한번 해버리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결국 장기 복리 투자를 위해서 그 중간중간마다 그 돈을 없애버리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개인연금이라도 장기 복리 투자 형식으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퇴직금 계좌로 퇴직금 쪽에 돈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퇴직금 형식으로 모은 거는 이제 지급 시기를 결정해 가지고 그 성격도 다 규정할 수가 있는데 전환할 수가 있는데 퇴직 소득은 이제 분류과세돼서 5.5% 소득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에 1,500만 원 이상씩 그 퇴직금 계좌에서 저희가 뺐으더라도 1,500까지는 5.5%고 만 69세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4.4로 내려가고 세금이 기본적으로 일단 한 자릿수고요. 그 돈을 넘어가도 16.5%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무리 넘어가도 16.5%이기 때문에 이게 종합소득 세율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계좌로 돈을 많이 불려놓으실수록 뭐가 좋냐면은 퇴직연금은 사실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35세라면은 1,800만 원씩 진짜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막 액티브 ETF 같은 거 산 다음에 복리로 최대한 불려서 나중에 5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지만 지금 35세 분들은 본인 국민연금 받을 거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 없다 쳐요. 근데 있겠지만 없다 쳐도 퇴직연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퇴직연금 소득은 일단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류되는 별도과세로 받고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종합소득 합산되니까 세금적으로도 불리한 부분이고 또 연금도 65세 수령과 69세 수령 간에는 말도 못하는 격차가 있는데 그것도 복리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공적연금을 최대한 뒤로 수령하고 사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앞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일 수도 있는 데다가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데다가 그 과세 이연 효과가 또 불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는 진짜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퇴직연금도 뭐 DB형이랑 DC형이랑 이렇게 또 IRP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B형 계좌나 이런 부분들 퇴직연금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제도가 바뀔 것 같긴 하지만은요. 적극적으로 DC형으로 운용을 하시고 IRP 운용하시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로 많이 불려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찾지 마시고.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에도 사실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뭐 공적연금을 최대한 뒤로 수령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좀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개인분들이 연금 이제 소위 개인연금성 자산을 투자하시는 쉬운 방법은 소위 TDF라고 하는 상품들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TDF는 은퇴 시점을 이제 설정을 하고 소위 타겟 데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펀드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오토파일럿처럼 그 비율을 조절해 주는 상품들인데, 많은 이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이 TDF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TDF 2060, 2060년 은퇴한다. 그럼 2060이고, 뭐 2065년에 나는 은퇴한다. 그럼 TDF 2065가 되는 거고, 저희처럼 뭐 45년 은퇴한다, 55년 은퇴한다 이러면 2045, 2055가 되거든요. 근데 TDF는 은퇴 시점이 되면 될수록 채권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은퇴 시점이 멀면 멀수록 위험 자산이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개인도 그런 거거든요. 개인이 30년간 근로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개인은 각자 현금을 만들어내는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30년 남은 채권의 초입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만들어진 돈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그런데 중간을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제 채권의 잔존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소위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부족해지는 현금 흐름 기간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소득이라는 게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앞부분에는 30년 많이 남아 보였지만 한 20년 하고 나면 뒤에는 10년밖에 안 남으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을 넣어야 되는 거지, 이제 50, 60 돼가지고 주식 코인 하기가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오토파일럿처럼 조정하려면은 TDF를 활용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 그 전문가들의 또 그게 있어요. 뒤 나이가 되더라도 여전히 주식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현금 흐름성으로 어느 정도 퇴직연금도 쌓였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여전히 주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굴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요 자기가 이 TDF가 전달해주는 원리는 그래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젊고 어릴 때일수록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현금 흐름 자산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부동산도 그게 현금 흐름을 잠식해 버리는 자산이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뭐 8억에 사서 15억이 돼가지고 평가이익은 되게 좋았다 손 치더라도 하루하루는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자산 배분은 이제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